그곳에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신비로움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미지의 세계. 모든 것을 품지만 결코 아무에게나 허락하지는 않는 곳. 지금부터 이 깊고도 푸른 바다, 동해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보자. (4월) 초, 아직 어둠이 깊은 새벽 항구가 부산하다. 동해안 최북단 어장인 고성의 저도 어장을 개방하는 날, 해경 경비정으로부터 점호를 받기 위해 어선들이 어로 한계선 근처로 모여든다. 새벽 6시, 신호가 울리자 어선들이 일제히 질주를 한다.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저도 어장은 해금강을 바로 눈앞에 둘 만큼 북녘과 가까운 곳이다. 때문에 조업을 하다 보면 한계선을 넘는 배가 나오기 마련. 해경 경비정이 즉각 신호를 보내 뱃머리를 남쪽으로 돌리게 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휴장했던 터라 황금 어장을 찾은 배들이 100여 척을 넘는다. 이곳 어민들에게 오늘은 한 해 중 제법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날이다. 원장님, 오늘 좀 조업 어때요? 아, 괜찮아요. 몇 마리 잡으셨어요? 아, 20개 잡았어요. 됐어요. 제일 큰 게 6kg 정도예요. 10kg. 저도 어장에 점점이 술을 놓고 있는 것은 해녀들. 해녀들은 보통 수심 7, 8m까지 내려간다. 계절이 더디게 가는 바닷속은 이때가 육지로 치면 1, 2월. 물이 얼음처럼 차갑다. 이렇다 할 안전장비도 없이 몇 시간 동안이나 물질을 하는 것은 건강한 육체와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 저승돈 벌어와서 이승자식 뒷바라지 한다는 해녀들의 얘기는 괜한 말이 아니다. 좀 더 깊은 바닷속이 일터인 사람도 있다. 마치 우주인처럼 물속을 활보하는 잠수부. 붉은 멍게, 너 오늘 딱 걸렸다. 무거운 청동 헬멧을 쓴 잠수부는 속칭 머구리라고도 불리는데 수심 20-30m에서 해삼과 멍게, 문어 등을 잡는다. 공깃줄 하나의 의지에 춥고 어두운 바닷속을 누비는 것이다. 해조류가 무성한 저도의 바닷속 풍경은 마치 고요한 숲 같다. 숲이 우거진 곳에 동물들이 모여 살듯 해조류는 바다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된다. 또 초식성 어류와 전복, 고둥, 해삼 같은 바다생물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조류는 사람의 생존과도 직결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다에 있어서의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미세조류인 식물 플랑크톤하고
대형 해조류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김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학자들에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은 이런 특히 대형 해조류, 미세조류를 포함해서 대형 해조류를 만들어내는 산소의 총량이 육상식물보다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저도장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존재는 문어다. 미끄러지듯 이동하다 유영하는 모습이 날아가는 로켓 같다. 야행성인 문어는 낮 동안에는 바위 틈이나 동굴에서 숨어 지낸다. 위험을 느끼면 순식간에 몸 색깔을 바꾼 채 은신처를 찾는데 그야말로 바다의 카멜레온이다. 아주 영리해서 강아지 정도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녀석은 제트기처럼 움직이게 하는 출수공과 강력한 빨판들을 지녔다. 모두가 알다시피 애국가는 동해부터 시작한다. 왜 동해였을까? 그것은 이 맑고 푸른 바다가 수많은 생명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 같은 존재여서가 아닐까. (7월) 울릉도는 온통 푸르다. 물빛과 산빛, 하늘빛이 제각기 푸르름을 뽐내는 가운데 바람에서도 푸른 기운이 돈다. 천혜의 풍광과 싱그러운 여름 울릉도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섬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어난다. 조광현 씨가 또 울릉도를 찾았다. 서울 사는 그가 이곳을 찾은 게 벌써 수십 번째. 그는 울릉도의 바다에 푹 빠져 있다. 물이 맑고 깨끗해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에 좋기 때문. 그런데 유독 가방 하나를 챙긴다.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다이빙 장소로 향하는 그의 표정엔 설렘이 가득하다. 여기는 오늘 해하고 너무 날씨가 좋아요. 파도도 물이 잔잔하고 물색도 완전히 거의 청록색으로 물색도 살아나고 다이빙 하기 아주 멋진 날씨인데 스쿠버 다이빙은 바다가 허락해야 가능하다. 잠시 후 다다른 곳은 울릉도 남쪽 통구미 앞바다. 주변에 오염시설이 없는 울릉도의 바다는 연중 20-30m의 시야가 보장된다. 곧이어 물 바깥에선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울긋불긋 꽃대골 같은 산호의 향연. 마치 용궁에라도 온 것 같다. 생명의 근원인 바다에서 사랑을 빼놓을 수 있을까? 자리돔 2마리가 짝짓기에 여념이 없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그 위에 정액을 뿌려 수정시킨다. 부화할 때까지 알을 돌보는 수컷은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해 알에 산소를 공급한다. 알을 노리는 침략자들을 막아내는 것도 수컷의 목. 불가사리를 멀리 물어다 버리기까지 한다. 울릉도의 여름바다는 특유의 바다 생태계가 지닌 다양한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뽐낸다.
수중 동굴 다이빙 장소도 있다. 길이가 50m가 넘는 가제굴 속으로 들어가자 전갱이 떼가 확 하고 쏟아져 나온다.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이다. 그런데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줄 알았던 조광현 씨의 태도가 좀 이상하다. 하얀 판을 고정시키려 애를 쓰더니 유난히 챙겼던 구멍 뚫린 가방을 열어 뭔가를 꺼낸다. 가방 안에서 나온 건 뜻밖에도 물감. 잠시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풍경을 살피며 구도를 잡는 모습은 육지에서 그림 그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거칠긴 하지만 붓질도 능숙하게 이루어진다. 물감 냄새를 맡고 물고기들이 모여든다. 물속에서, 그것도 방해하는 물고기들 사이에서 그림을 그리느라 육지보다 몇 배는 더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뭘까? 내가 물고기가 돼가지고 물고기의 눈으로 이 바다 세계를 보면서 또 같이 함께 느낌을 같이 막 나누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막 통하는 것 같아요. 정말 황홀하죠. 울릉도에 또 하루의 시간이 쌓인다. 다음 날도 바다는 그 넉넉한 품을 허락했다. 조광현 씨는 이번에도 물속 그림 작업 삼매경에 빠져 있다. 해외에서는 간간히 수중 페인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가 유일하다. 사실 그는 미술을 전공한 직업 화가다. 좀 별난 화가의 기이한 행동증으로 여기는 시선에 대해 그는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육지에서 풍경을 보고 그림을 그리듯 물속에서 수중 세계를 그리는 게 왜 말이 안 되느냐는 것. 바다를 사랑하는 화가에게는 물속이야말로 생생한 현장이라는 것이다. 몇 차례에 걸쳐 작업한 끝에 드디어 그림을 완성한 조광현 씨. 캔버스를 들고 부상하는 몸짓이 퍽이나 만족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수중 작업이 늘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범섬 옆에서 한번 제가 수중 페인팅을 하고 있는 때인데 참 작업을 하는데 옆에 누가 와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솔배간팽이에요. 문제 그 솔배간팽이 옆에 와서 같이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건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슬슬 옆으로 피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죠. 결국 저는 그 제자리를 쫓겨나서 위에 떠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 친구는 제자리에 그냥 주인처럼 앉아서 제 그림을 이렇게 앉아서 아주 여유롭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황당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서울의 작업실로 돌아온 후에도 조광현 씨는 여전히 바다에 매달린다. 요즘 그의 그림의 주제는 온통 바다와 관련된 것들이다. 몇 해 전부터는 세밀화를 그리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바닷물고기에 대한 세밀화 어류 도감을 펴냈다.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와 남해,
그리고 제주의 바닷물고기를 세밀화로 담아낸 최초의 도감을 만들었던 것. 준비에서 완성까지 무려 5년이나 걸렸다. 대체 바다의 어떤 점이 그를 그토록 사로잡는 것일까? 서양화를 전공한 평범한 화가였던 그가 바다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지난 1999년. 주로 인간과 역사의 부조리를 다루던 그의 작품 세계는 이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옮아간다. 갯벌전을 준비하면서 바다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자연과 생명이 화두가 됐다. 자연을 많이 접하면은 정말 진짜로 그야말로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쌓였던 어떤 한이라든가 안 풀린 문제들, 고민거리들, 어두웠던 막 이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자연하고 접하면서 정말 막 씻겨져 나가는 느낌이 정말로 생생하게 들어요. 끝없는 바람, 저 험한 산 위로 나뭇잎 사이 불어간. 늘 생명의 현장을 찾아다니는 화가 조광현 씨. 자유의 바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고 만들어가는 그에게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우직함이 느껴진다. 무명무실 우감한 님 나도 님과 같은 인생을 지녀볼래 여름 동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 땅 독도다. 일본의 도발로 독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는 때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곳. 1년 중 독도 방문이 가능한 날은 40일 정도다. 머무를 수 있는 시간도 고작 20분 남짓.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은 해마다 늘고 있다. 아이들 데리고 오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요. 애국심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독도는 그냥 우리 땅으로만 나와 있지 일본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고 엄청난 자원이 이렇게 많은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 근데 와보니까 어때? 엄청 멋지고 그 해양 경찰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요. 우리는. 독도가 다시 고요함으로 빠져들 시간.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 여운은 길게 남을 것이다. 김준동 씨가 등대로 올라간다. 그는 포항해양항만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원, 바로 등대를 지키는 사람이다. 1954년 이래 동해의 밤을 지켜온 등대. 등대원이 하는 일은 등대를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다. 낮 동안 태양열로 발전한 전기를 모아둔 축전지며 기타 장비를 점검하고 기상 정보를 실측해서 보고하는 것도 주요 업무. 모두 6명인 독도의 등대원은 2계조로 나뉘어 독도와 포항에서 한 달씩 교대로 근무한다. 이에 따른 애환이 적지 않다. 소장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도 못 가는 경우도 계셨고, 어떤 직원분은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고 또 돌아갔었는데
돌아가시고 한 달이 지나갖고 육지에 나갔었는데 그 직원을 어겨봤을 때 이게 참 가슴이 찡하고 좀 누구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가고 싶은데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예,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망망대해인 동해 한가운데 서면 외로움이 밀려온다. 저절로 가족 생각이 난다. 집이 포항이니까 약 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 미안하고 안타깝고 고마운 사람들. 함께 나눈 시간이 짧아서 더 애틋할 수밖에 없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그만큼 책임감과 사명감 또한 커진다. 처음에는 독도 참 피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또 자부심이 또 한편으로는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배 타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배 타고 들어와서 저반지에만 있어도 참 이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이제 독도에서 먹고 자고 생활한다는 게 복 받았다고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도의 바닷속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먹이를 따라 난류를 타고 올라온 방어대가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는가 하면 바위 밑에선 독도의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혹돔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다. 이마에 불쑥 솟은 혹에 고릴라처럼 툭 튀어나온 주둥이, 드문드문 박힌 굵은 이빨, 그리고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작은 눈은 생뚱맞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녀석의 과거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고운 모습. 그야말로 기막힌 반전이다. 해양 생태의 보고로 불리는 독도의 바닷속에는 독특하고도 다양한 바다 생명들이 살고 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데다가 해조류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바다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곳 바위 틈에서 유난히 기운 없어 보이는 문어를 만났다. 그럴만도 했다. 수만 개의 알을 낳은 문어는 부화할 때까지 몇 달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을 돌보다가 죽어간다. 수려한 자연 환경과 해양 생태의 보고라는 찬사에 비해 독도의 바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다. 우리 바다의 해양 생태 지도를 만들고 있는 명정구 박사는 이 바다가 지닌 가치를 거듭 강조한다. 울릉도 독도는 동해에 있지만은 동해 연안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독특한 생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류하고 한류하고 이렇게 만나는 바람에 제주도 밑에서 올라오는 열대, 아열대 생물들, 또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감태나 대왕. 대왕은 우리나라는 독도밖에 없죠, 울릉독도.
그래서 그러한 아주 독특한 그 바다가 우리가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 외에도 우리가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동해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그리고 연해주와 사할린으로 둘러싸인 바다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해의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는 통일된 정의가 없다. 현재 서해와 남해를 구분하는 경계 기준점은 전남 해남군 토말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동해와 남해의 경계 기준점은 제각각이다. 국립수산진흥원은 울산시 울기등대를, 기상청은 부산과 울산의 행정구역상 경계선을, 그리고 국립해양조사원은 부산의 5, 6도를 각각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에 있는 김윤배 박사. 그는 동해의 범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 중 한 명이다. 동해에 대한 명칭 문제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과연 동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이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우리가 동해 면적이랄지 동해의 어떤 평균 수심 내지는 우리가 동해가 단위 면적당 해양 생산력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과연 단위 면적을 어떻게 규정할지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빨리 이런 문제가 정리돼야 할 필요가 있고, 국제수로기구가 정한 해역의 경계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우리나라의 남해는 아예 경계로 정해지지도 않은 채 남해와 제주도까지 모두 일본의, 즉 동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IHO에서는 재팬시 구역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해뿐만이 아니고 남해, 심지어는 제주도까지를 재팬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해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얘기하지 않고 동해 명칭 문제를 얘기한다면은 남해, 심지어는 제주도 해역까지도 동해에 포함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속히 동해에 대한 구역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고 푸른 바다 동해에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하는 말은 동해를 대하는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 휴가철이 지나 한적해진 동해의 한 해변. 맑고 투명한 바다의 속살을 온몸으로 느끼려는 사람들이 모였다. 호흡에 집중한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우리가 수중 위에 가게 되면 압력 평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목 쪽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목 근육을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깊게 들어 마시고 그동안 실내에서 배우고 연습했던 것을 바다에서 실습할 차례. 잠시 후 배를 타고 다이빙 장소로 향한다. 사람들의 표정에 설렘과 긴장이 감돈다. 드디어 바닷속으로 뛰어들 시간. 자, 다들 준비됐으면 입수할게요. 그런데 물속으로 뛰어든 강사의 등에 공기통이 보이지 않는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겁 없이 바다로 뛰어든 사람들이 수면 위에 모이는가 했더니 다음 순간 한 사람이 수직 방향으로 잠수하기 시작한다. 거침이 없다.
이들이 하는 건 프리다이빙. 프리다이빙이란 말 그대로 자유로운 잠수, 즉 스쿠버 장비의 도움 없이 잠수를 즐기는 레저 스포츠다. 프리다이빙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건 영화 그랑블루를 통해서다. 세계 챔피언이었던 실존 인물 자크 마이어를 모델로 만들어진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프리다이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대로 목에 힘 빼시고. 노명호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프리다이빙 강사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여러 동호회가 활동하고 전문 교육센터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프리다이빙은 각광받고 있는 레저 스포츠다. 우리나라 프리다이빙 기록 보유자이기도 한 노명호 씨는 지난해 아이다 국제 프리다이빙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기도 한 실력파. 바다와 프리다이빙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처음에는 무작정 친구를 따라서 동해바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더니만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게 차갑고 맑은 물이었는데 그 자체가 내 온몸에 이렇게 물이 닿았을 때 너무 새로웠고 너무 신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이번에 울릉도에 울릉도 다이빙을 가는데 같이 가지 않으려 해서 무작정 쫓아갔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물속에 더 적응을 하고 항상 우리가 얘기했죠. 오리발이랑 수경만 끼고 계속 물장구 치고 놀았죠. 며칠 동안 계속. 그러면서 다이빙을 하게 됐어요. 그가 프리다이빙을 한다. 그를 처음 다이빙의 세계로 이끌었던 동해의 물속에서 그는 자유롭고 편안하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편안하다, 아주 편안하다. 어머니 뱃속에 생각하면 엄청 편하잖아요. 난 딱 보호받고 있는 느낌이고 외부 소리들은 다 들려요. 그런데 이게 뭐 자세히 들리지는 않지만 막 소음도 되게 재밌게 들려요. 노명호 씨는 세계 최고의 다이빙 장소로 꼽히는 이집트 다합에서도 한동안 다이빙 강사로 일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는 동해에서 더욱 진한 바다를 느낀다고 한다. 요즘 사람들은 항상 영상이나 이런 거로만 접하기 때문에 그게 더 바다 같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시각적인 느낌이고 몸으로 느끼는 거나 내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는 동해바다의 그 긴장감부터 해서 웅장함 이런 게 진짜 저는 더 바다의 느낌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24호 태풍 다나스가 빠르게 북상하면서 강원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10월 여름철 우리나라를 비껴갔던 태풍이 때늦게 한반도를 지나갔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는 태풍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주는 등 상처를 남기기 일쑤다. 하지만 태풍에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다를 휘저어 놓음으로써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플랑크톤을 만드는 등 바다 생태계를 풍성하게 해주기도 한다. 태풍이 지나간 뒤 바다는 생명력이 넘친다. 먹잇감이 풍성한 바다에서 수백만 마리의 정어리떼가 춤을 춘다. 소용돌이 치는 거대한 움직임은 숨이 멎을 정도로 장관이다. 수면 가까이에서는 햇빛에 반사되는 빠른 움직임이 포착된다. 어린 멸치떼다. 곧 멸치를 먹이로 삼는 방어떼도 나타난다. 녀석들은 오늘 만찬을 즐길 것이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본격적인 홍게잡이 철이 시작된다. 부창규 씨는 안인진항에서 유일하게 자망 홍게잡이 배를 운영하고 있다. 그물을 친 건 20일 전. 그런데 배는 어두워지기를 기다린다. 거기엔 이유가 있다. 홍게는 한 달 정도 있어도 물속에서 걸려있는 건 안 죽어요. 올라와서 죽지. 올라와가지고 뭐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경과하면은 죽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야간장은 나오는 거예요. 흔히 홍게라고 부르는 붉은 대게는 동해의 깊은 바닷물 속에 산다. 보통 수심 700~800m, 깊게는 2000m의 바닷물 속에 살기 때문에 그물을 걷어올리는 데만도 한참이 걸린다. 일손 빠른 어부가 홍게를 떼어내느라 여념이 없다. 홍게는 대게와 모양이 비슷하다. 하지만 홍게의 온 몸통이 진홍색으로 붉은 데 반해 대게는 배 쪽이 흰색에 가깝다. 다음보다 동래진 안강풍이 8내지 12m 그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바다가 허락하는 한 조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이 녀석 좀 봐라. 묘한 모양새다. 다름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탈피 중이었던 것. 그런 거는 다시 살아나면은 다시 이만큼 커지거든. 아, 그래서 가져가면 상품 값은 적고 살려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잡을 지 이렇게 제 상품 되는 게 나오니까. 쉴 새 없이 올라오는 홍게 앞에선 숨 돌릴 틈조차 없다. 그래도 이만하면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올라오면 괜찮죠. 기분이 좋죠.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홍게잡이는 계속된다.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새벽 고깃배가 돌아왔다. 오늘은 어떤 물고기들이 육지로 올라왔을까? 다리가 겨우 한치밖에 안 된다고 해서 속칭 한치로 불리는 화살오징어와 정어리, 삼치 같은 생선들이 눈에 띈다. 힘들거나 지칠 땐 새벽 항구에 가보라는 말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대구 192km. 이곳에선 치열한 삶의 현장이 뿜어낸 긴장과 활기가 넘친다. 새 먼저 가져가세요. 몇 개? 그런데 어민들에게 풍요로운 동해의 모습은 점차 과거가 되고 있다. 50년 경력의 중매인 지종옥 씨. 옛날은 어땠어요? 옛날에 많이 났지. 옛날에 명태 같은 거 날 때는 뭐 저쪽에서 경매할 때 저기서 명태가 이까지만 있었거든. 지금 명태가 하나도 없잖아. 그랬다. 30여 년 전만 해도 동해안에서 명태는 차고 넘쳤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잡히지 않아 금태 대접을 받는 실정. 그 많던 명태는 대체 왜 사라진 걸까? 그리고 과연 돌아올 수 있기는 한 것일까? 누구도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 사라진 것이 어디 명태뿐일까? 초도항에는 이제 다른 곳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좀 특이한 남자가 있다. 주인공은 물질하는 해남 김남욱 씨. 아, 이거 쑥 깎고 원래는 이 왜 쑥으로 닦냐면 이 쑥으로 닦으면 습기가 안 찬다고. 그 해남 해녀들은 원래 쑥으로 닦는데 그러면 대충 닦아. 啊 뭐, 앞만 보이면 되지.
화가 조광현 씨가 어렵사리 해남이 탄 배에 동승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금구도 앞바다. 올해 60세인 김남웅 씨는 물질 경력이 40여 년에 이르는 베테랑 해남이다. 요즘은 배를 타고 나가 문어를 잡는 게 주요 생업이 됐지만 여전히 녹슬지 않은 물질 실력을 자랑한다. 오늘 그가 물질에 나선 건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다. 곧이어 조광현 씨도 뒤를 따른다. 해남 김남웅 씨가 가끔 작업하는 이곳은 인공어초. 수심이 10m에 이른다. 어초에서 금방 멍게 2마리를 딴다. 얼핏 쉬워 보이지만 이 정도 깊이에서 오랜 시간 작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가 이 작업장을 독차지하다시피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물질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어디 한 군데 아픈 곳도 없다는 그는 번듯한 집도 마련하고 자식들도 다 키웠다. 하지만 그동안의 삶이 녹록한 것만은 아니었다. 최고 힘들었을 때 12월 달 내가 이제는 이렇게 안 하지만 그 바우에 얼음이 떵떵 얼고 남들이 막 이랬을 때 그 물에 들어가 갖고 참 체온이 암만 그 고무시 그 좋다 해도 그 추위를 뚫고 와서 그 몸이 저체온 그런 현상이 올 때 추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 생활이란 게 꼭 그 삶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빨리 낚지도 못하고 거기서 버텨가면서 그 돈을 벌어야 할 때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죠. 김남웅 씨가 물질을 하는 사이 조광현 씨가 글을 스케치한다. 그동안 바닷속 풍경과 바다 생물들은 그려왔지만 바닷속 사람을 그리기는 이번이 처음. 그로서는 사라져가는 해남을 나름의 방식으로 가장 생생하게 기록하는 중이다. 인데 이제 한 5년이나 한번 더 해볼까? 지겹다는 생각은 없어. 왜냐면은 뭐 365일을 계속 다니는 게 아니라 초도는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해주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니면서 그 뭐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또 지겹다는 생각은 안 해. 이런 해남 어르신의 이제 삶을 이렇게 이야기 듣고 겪고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그냥 인간하고 그냥 따로 이렇게 너무 생각할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어부 어민들도 바다 생태계, 바다 생물의 한 일종이고 한 부분으로서 같이 관계하고 있는 그런 생태계 일부분으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동해 물속에서 만나 독특한 경험을 나눈 두 사람. 앞으로도 바다는 그들에게 또 다른 삶의 무늬를 보여줄 것이다. 동해에는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바다를 사랑한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있다. 짙푸른 그 바다를 보면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평온함을 느끼는 사람. 이들은 동해의 남자들이다. Over the
all about it, thought you might have heard, I doubt it. Every day's a waste, I know, and every day's a funeral. Cut down, I'm feeling lost my mind, I'm Mr. Frost. Collected all the evidence, I'm off the edge, I'm on the fence. It's days like this that burn me, turn me inside out and learn me not to tell you anything. I think I know, but I think I'll tell you all that I know. Don't wanna be alone, I wanna be a stone. I wanna sink to the bottom of the ocean, lie there with you till I'm gone. At the bottom of the big blue